BBS 뉴스 이노베이션 금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돼도 한 지금 20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의정 갈등 1년 3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죠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해온 그 여러 가지 그 행동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의료계획을 아예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 여전히 아직 안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전공의들은 5월 달에 복귀 뭐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숭의여대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 보건과학과 박사과정이시군요. 석사를 마쳤다는 얘기네요. 박사과정.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칭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앞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 3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는 백지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의대 모집 지원 그렇죠. 계획을. 네. 근데 대한의료의사협회는 원점에서 아예 의료 계획을 다시 논의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협회가 또 아이고 정말 잘하셨어요. 크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의사들한테 이제 카드가 넘어갔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꼬리를 내렸으니까 의사들은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를 아마 지금 관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쓰여져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한 발 물러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발 물러났다라기보다 이거는 최악의 결정을 저는 했다라고 정부가? 봅니다. 네. 왜냐하면 증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증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증언을 해야 되는 그 숫자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의료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지 않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어붙였던 건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그런 반발과 또 전공의들의 반발 그다음에 또 의대생들의 반발 이런 것들의 결과로 지금의 결국에는 정부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그 뉴스에서 봤는데 의사협회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철회했다고 했지만 이미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비과학적으로 늘려온 인원이 있었다. 이걸 되돌려야 된다. 비과학적으로 의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늘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하면서 그 의학 분업할 때 의사 정원을 10%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네, 2000년도에 이미 그때 10% 의사 정원을 줄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져서 지금의 OECD 평균보다 우리 10만 명당 의사 수도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이유가 그래서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의대 정원을 10%안 줄였다면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것 때만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도 지금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줄이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 정부가 뭐 왜 줄였냐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때도 협상 카드였던 거죠. 카드였으니까. 네, 의학 분업을 위한. 근데 그 원래 좀 됐어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전공의들에 대한 비판이오니까 내 제자들인데 이런 잘못 키웠다. 너 이놈들 버르장머리 놈들 왜 그렇게 튕긴다는 좀 그렇고 오만 불손하다 이거죠. 왜 이렇게 개기냐. 들어와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일부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뭐 교수님들은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내 밑에 제자들을 키우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또 연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임의들과 이제 본인 제자들인 레지던트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목소리도 대학병원 일부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일부 그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공의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이래서 전반적으로 교수들 생각이 그런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또 교수님들 생각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차 병원 그러니까 이제 병원급에 있는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약간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의 인건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의 면허를 딴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 의사들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적게 되니까 의사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예.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런 2차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의사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솔직히 좀 찬성을 했었어요. 2차 병원에 또 계신 그런 분들은. 목소리도 있고. 네, 의사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씩 맞습니다. 다릅니다. 예. 네. 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련병원이라는 게 전공의들이 이게 배우는 병원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수련병원을 떠난 그 전공의들의 이 만약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인다면 이달 중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정부가 이것도 약간 물러선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그건 결정할 일이거든요. 어쨌든 병원에 대한 인사권은 병원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병원에다 사표를 내고 나갔던 전공의들도 예. 다시 입사 지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충분히 병원 내에서 니는 절대 결정해서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는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전문의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달에 복귀해야 돼요. 전문의 시험 보려면. 만약에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이 다음이 전문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우선 잘못드렸습니까? 인턴 다음 이제 전공의가 예. 되는 거고 예. 전공의가 끝난 다음 이제 레지던트 4년차 예. 4년차 끝난 다음 이제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고 싶으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죠. 4년차를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번에 복귀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만약에 복귀하면은 전문의 시험 못 보죠. 예. 그거는 그렇죠. 아마 네, 어려울 그럴 겁니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예요. 이거는 40개 의대에서 수업을 계속 이제 불참해 왔잖아요. 거부한 네. 거죠. 네. 유급 결정이 된 의대생이 8,305명, 전체 의대생의 42.6% 그리고 재적이 46명이에요. 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건 뭐 예상됐던 일이죠. 그렇죠. 예. 어차피 유급은 학생들도 예상했을 거고요. 아, 본인도 예상했고. 네,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뭐 유급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의대는 저희가 일반적인 대학과 다르게 유급을 하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됩니다. 한 학기도 아니고 네, 2년. 네, 1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들어야 되는 거죠, 신입생들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그럼 겁니다. 틀면 되죠, 뭐. 네, 네. 뭐 아니 그리고 재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이제 이게 유급이라는 게 뭐 아시잖아요, 우리 저도 학교 다닐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그냥 그 오래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네. 유급만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학교로 얘네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당장 돌아올 가능성은 원래 높지 않았군요. 유급을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얘기죠.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네. 새로운 정부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도 태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죠. 대행이죠. 대행이죠.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약간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연하게 좀 더 이 사태를 자기가 보통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유연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러선 건데 저는 그건 유연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교육부 총리가 지금 나서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앞으로 들어설 날이 한 달이 채 남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무리해서 시도한다? 글쎄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네.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현장에 그 전공의들 있고 의대생들 모두가 이제 다 복귀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정부의 일방적 의료 계획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의대 정원이 원래대로 뭐 아까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는 없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의료 개혁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정부 간의 그 이익 단체와 원활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요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1, 2년간 수련을 안 하면 단독 진료를 못 한다. 이게 이제 진료 면허제입니까?
이런 제도가? 아니요. 그런 제도는 저는 들어본 적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예. 그거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의사의 면허를 땄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에게 진료권을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네.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면허를 준 거거든요. 다만 면허를 딴 사람이 인턴이나 내리전트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자기의 전문 분야를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우리나라는 GP라고 해서 일반 의의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전문의가 있어야만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을 따기 이전 이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땄으면 이미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단독 진료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이게 그 의사 가족이 아닌 뭐 일반 시민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투쟁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의사가 새로 계속 배출되면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사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렇죠. 예. 의사들은 임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의료 전문 기자분들도 의사 출신들 그렇죠. 꽤 많으시죠.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구 쪽, 약학 쪽,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명과학 쪽 이런 쪽에도 의사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안철수 같은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되돌아갈 길이 없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외산소라고 그러죠. 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아직도 큰 대형 병원들도 전문의가 미달인 실정입니다. 네. 피부과는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오픈할 수 있는 과들은 좀 많죠. 성형.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내년에 아예 의대 신입생 뽑지 말자. 이거는 뭐 좀 현실적으로 그건 얼토당토도 안 그래요?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했?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증원을 위해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새로운 교수진도 뽑아놨고 예. 또 새로운 강의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과대와 다르게 의대 시설은 많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또 안 뽑는다 그러면 지금 인턴도 가뜩이나 밀려 있는데 학생들도 지금 유급되고 그건 전혀 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상민 그 보건행정 전문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 AI는 지금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자친구도 AI 여자친구가 있다. 기자님도 기사 써주시지 않습니까? AI에다 얘기하면. 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 시스템에도 AI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의사 많이 늘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역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미 IBM에서 개발한 네.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판독에 관한 거. 전번에 아시겠지만 그 바둑 같은 것도 지금은 네.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바둑의 네. 모든 기보가 알파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승률을 딸 수 있는 그런 네. 기보를 보여주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의사들도 판독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진율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의사의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AI가 대처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만약 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날은 아마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연구 분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판독 분야, 방사선 쪽 분야 이런 쪽은 조금 많은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보조적인 역할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생각합니다. 증언하고 직접 관계는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요즘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공공의대가 전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네. 의료 취약 지역 있잖아요. 네. 그 두뇌 산골이나 의사들을 의무적으로 거기서 일하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걸 네.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기 이전에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보통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다니다가 한 2년 다니다가 휴학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지 아니, 저는 않습니까? 안 갔어요. 근데 보통 대학생들은 예,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은 네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의대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졸업 후에 인턴을 따고 나면 중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의 따고 나면 대위로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보위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이 그다음에 군의관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하던 것도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유지가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의대에 많이 가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의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전원으로 되돌아갔다 다시 이제 학부로 되돌아온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공공의대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요. 9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관한 그러니까 의료 공급 시설이 거의 우리가 민간에 의지하고 있어요. 예, 공공에 의지하고 있는 민간 시설. 혹시 공공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좀 국립의료원 같은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가봤죠. 치료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놀러 간 적 있으니까 병문안 가고 이런 적 있죠. 네, 그 치료를 받아본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공적 의료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왜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시스템으로 한 빅5 정도 되는 규모들을 저는 지방에다가 세우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과문하다 그러죠. 이럴 때는. 아니면 좀 무식하다 그래야 되나.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장성 의료정책의 변화 그리고 저수가를 바로잡기 위한 수가체계 정비.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를 일본에 따와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일본도 그때 말이 많았던 게 저수가 저부담 정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의료보험비 내고 계시죠? 4대 보험 하고 있으니까. 4대 보험에서 의료보험비는 우리 급여의 약 한 7% 정도를 이제 인플로이가 이렇게 반반씩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비용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네. 적은 수준이고 부담을 적게 하니까 이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해주는 것도 크지 않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실비 가입 가구가 90%가 넘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94%까지. 꽤 높네. 네. 100명 중 100가구 중 94가구는 실비를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실비를 그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비급여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저수가 정책 그러니까 병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급여의 시스템으로 있는 아까 얘기했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게 별로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의사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들의 요구 사항인데 이게 의료 과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들이 많이 부담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특정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중증외과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네. 가장 보험료 그러니까 의사들도 보험을 들거든요. 상호공제조합이나 의료공제조합 같은 걸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교통사고를 대처하기 위해 교통사고 보험료를 들죠. 그런 것처럼 보험료를 드는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과가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다 응급이죠. 애기들이 똑똑 엄마 내일 2시에 나갈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응급도 많고 콜도 많고 그리고 고위험 산모군들 또 점차적으로 연령이 지금 높아지고 산모의 연령이 노산들도 높아지고 해서 산과에 특히 이런 소송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 필요한데 뭐 당장 뭐 떠오르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는 또 환자는 환자대로 불만 또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인데 이것들은 좀 더 협의체를 만들어서 긴 텀으로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의사들의 입장과 환자들의 입장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PA 간호사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의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라는 뜻인가요? 의사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적극적인 보조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조한다? 네. 그 요즘 PA 간호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럼 뭐 의료 시스템의 변화까지 가져옵니까? 그럼? 근데 PA 간호사는 옛날부터 존재했고 또 PA 간호사가 있기 이전에 PA의 전문 그런 조무사 이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보조해주고 좀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대리 시술 같은 것도 예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적인 일들이. 아, 그 불법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를 의사의 감독 없이 그래서 공공연하다고 그랬구나. 네. 감독 없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조무사가 그걸 시행한다라는 건 불법적인 요소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PA 간호사들에 대한 명확한 의료 행위에 대한 규명의 그런 법규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불명확해요. 그것도 네. 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의료 공백 이제 전공의들도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외래 진료하는 게 외래 진료죠. 그 말이에요. 네네네. 외래에서 진료하는 거죠. 그리고 병동을 폐쇄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을 뭐 절반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병원이 수입이 확 줄 텐데요. 네.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줄었죠. 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네. 그래서 네. 저번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통 1,000만 원짜리 뭐 또 개설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대형 병원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대형 병원, 네, 1차 네. 병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대형 병원. 대형 병원이 3차 병원입니다. 네, 3차 병원입니다. 3차 병원들은 네. 그래도 탄탄합니다. 재정 같은 게 탄탄하고 또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들도 많이 받았고 해서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환자가 준 만큼 또 인건비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병원들마다 좀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동을 좀 줄여서 그다음에 무급휴가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간호 4일제 간호사들 4일제 근무 조금 월급을 줄이고 근데 또 간호사들은 만족도가 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라밸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다 머리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SCI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학술지에다 논문을 냈는데 서울 고려대 보건과학 박사과정이죠? 네. 그 무슨 논문을 내셨습니까? 근데 예. 지역 간의 의료 네. 불균형에 네. 관한 논문이었고 지역 간의 의료 접근성, 의료 미충족에 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냐면 나왔어요? 네. 결국에는 지역계 의료의 불균형이 그러니까 의료의 미충족이 일어나는 이런 이유는 네. 결국에는 작은 병원으로는 커버하기 어렵다. 큰 병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런 대형 병원들이 지방에 지어져야 된다. 그것이 없는 한 이런 의료 미충족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특히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일부 지역 이런 쪽에서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의료 미충족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향적 태도로 해서 빨리 예.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숭의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